출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빨리 뛰어가 문을 열고 조수석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내비게이션에서 DMB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일단 이 길로 쭉 달려가 보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동네가 분명히 나올 거야. 수영이는 말한 다음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밟았다. 병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도로에 눈이 제법 많이 쌓여버렸다. 빨리 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 수영이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DMB 방송에서는 뉴스 대신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암 환자 본인과 가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보험 광고였다. 세상이 끝장나고 있는 와중에도 광고는 계속되었다. 이거야말로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룸미러를 보았다. 여자아이는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있었다. 철호는 자신의 허벅지를 베개에 삼아 여자아이의 머리를 올려놓았다. 설마 우리가 보고 있는데 허튼 짓을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녀석은 팔짱을 낀 채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걸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여자아이를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짜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녀석도 상식이라는 걸 지니고 있을 터였다. 철호가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해도 지금 이곳에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녀석이 룸미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녀석과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는 순간 광고가 끝나고 속보가 나왔다. 나는 숨을 내쉬며 화면을 보았다. 아나운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다. 얘기를 들으며 나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굵은 눈송이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흡수하는 것 같았다. 주위가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소리라곤 듣기 싫은 속보밖에 없었다. 나는 아나운서가 정리해준 내용을 내 식대로 다시 정리해 보았다. 독감을 일으키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더 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했다는 점이었다. 대한민국도 이번 사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독감에 걸렸고 그들 모두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박 기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주세요. 아나운서가 말하자 화면이 바뀌면서 박 기자가 나왔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박 기자 뒤로 다른 방송국과 언론사에서 나온 사람들도 보였다. 북적거린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이고 있었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취재 현장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다.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연구단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독감에 걸려서 죽은 첫 번째 사망자의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기자를 찍고 있던 화면이 20분 전 상황으로 바뀌었다. 연구단지 앞으로 구급차가 달려와 멈춰섰고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건물 안에서 우르르 몰려나와 구급차 뒷문을 열었다. 안에 있던 시체를 운반용 침대에 옮기면서 구급대원들이 사망 시간을 큰 소리로 알려주었다. 그들도 의료진처럼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구급차 뒷문이 닫히자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운반용 침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자동문 안으로 침대와 사람들이 들어갔다. 카메라가 그들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자 방호복 차림인 남자가 나타나 손으로 화면을 막으며 앞을 가로막았다. 카메라맨은 당연히 평범한 옷차림새였다. 출입금지구역임을 알리는 남자의 모습이 끝나고 박 기자가 다시 화면에 나왔다. 안으로 들어간 시체의 부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기자는 이어서 부검 대상이 된 사망자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모범적인 가장이었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치료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부검을 허락했다는 부인의 인터뷰가 뒤를 이었다. 뻔한 사연으로 감동을 쥐어짜려는 노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 부인 다음으로 아이들까지 인터뷰에 동원되었다. 큰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3살 터울인 남매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그 모든 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송국의 연출일 가능성이 컸다. 가장의 죽음을 전제로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어야 했다. 시청자로서는 가족의 속사정까지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억지로 연출된 장면을 봐야 할 필요도 없었다. 어쩌면 부검을 허락한 엄마의 손에는 사례금이 쥐어져 있을지도 몰랐다. 세상은 변함없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정부 차원의 재난방지 대책에 대해선 아직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짓거리들을 보면 소 잃고 나서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되는 것일 뿐이었다. 부검 결과가 나온다 해서 무슨 뾰족한 대책이 생기리라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가족 사진이 나오고 있는 화면에서 눈을 뗀 뒤나는 고개를 들어 수영이의 눈치를 살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DMB 방송을 보기 위해 힐끗거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앞만 보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전이 최고라는 걸 다시금 깨달으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고민되었다. 안부가 궁금했지만 녀석들이 신경 쓰였다. 수영이와 철호는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녀석들과 만난 뒤 친구가 된 사이였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솔직히 선입견이 있었다. 그때까지 고아원 출신인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도 나는 색안경을 끼고서 녀석들을 보았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문제나 일으킬 줄 알았던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정말 편협한 인간이었다. 녀석들은 어느 누구보다 학교에 잘 적응했다. 특히 수영이는 공부도 잘해서 반장을 비롯해 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철호와 나는 그런 수영이 옆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었다.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었다. 전국을 강타한 한파주의보로 인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나와 있는 이곳에서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박 기자를 보기 위해 내비게이션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족의 사연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연구단지 앞이 나왔다. 박 기자는 귀에 꽂은 이어폰에 집중하면서 고개를 조금씩 끄덕였다. 수영이가 해준 얘기에 의하면 고아원에서 만나 중학교 때까지 붙어 다녔던 사이였다. 그렇다면 철호도 잘 아는 사이일 텐데 녀석은 수영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편은 아니었다. 어쩌면 철호에게 박 기자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아래를 향하고 있던 박 기자의 시선이 위로 올라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소식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죽었던 사망자가 몸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소식인데요. 뒤에 말할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이어폰으로 들어오는 소식을 듣기 위해 박 기자는 말끝을 흐렸다. 천천히 달리던 승합차에 속도가 붙었다. 방금 그거 무슨 소리야? 내비게이션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수영이가 질문을 던졌다. 뉴스를 보고 있던 나도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죽었던 사망자가 몸을 움직였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란 말인가. 어쩌면 방금 그 말도 시청률을 의식한 자극적인 보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어폰에 집중하고 있던 박 기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손짓했다. 옆으로 돌려서 찍으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생방송으로 전송되어 들어오는 화면이 연구단지의 자동문을 향해 돌아갔다. 자동문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쪽이 훤하게 들여다보였다. 아무도 없는 통로를 향해 화면이 줌인되었다. 통제구역이라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다.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마을에서는 100여 구에 달하는 시체가 동시에 일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이 모든 현상이 독감 바이러스 때문이며 가족 중에 만약 이런 현상을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가 말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장면으로 화면이 바뀌지는 않았다. 계속 나오고 있는 건 텅 빈 통로뿐이지만 그곳에서는 스산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단순히 시청률을 의식한 발언은 아닌 듯했다. 당장이라도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았다. 숨죽여 화면을 보는데 차 안 어딘가에서 최신 댄스 음악이 터져 나왔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었다. 여자의 외투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어있어. 철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영이는 룸미러로 뒤를 살폈고 나는 뒷좌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왼쪽 주머니가 음악에 맞춰 반짝거리고 있었다. 녀석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수영이가 갑자기 경적을 울렸다. 모두 정신 차려, 김철호. 수영이가 부르자 녀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 다음 발신자가 누군지 확인해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다음 철호가 여자아이의 외투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음악 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나왔다.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낸 녀석이 화면을 살펴보았다. 여자 이름 뒤에 하트가 붙어 있어. 아무래도 이 아이의 친구가 아닌가 싶어. 철호가 말하자 음악이 그쳤다. 순간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얼른 몸을 돌려 비명이 터져 나온 이유를 확인해 보았다.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아까와 다른 점이라면 그곳이 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피가 흘러나온 곳은 복도 왼쪽에 있는 방이었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곳을 박 기자는 부검실이라고 알려주었다. 비명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현재 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도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곧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방지 대책도 없이 군대부터 동원하려는 모양이었다. 겨우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터였다. 부모님에게 전화 거는 걸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화면을 풀고 통화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었다. 나는 철호와 수영이를 재빨리 살펴보았다. 룸미러에 비친 철호는 여자아이의 휴대폰을 자기가 입고 있는 바지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휴대폰을 꺼버리는 것보다는 저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이는 오로지 운전하는 것에만 신경을 집중하는 듯 보였다. 앞을 보고 있는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한 뒤 나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화면에 전화번호가 뜨면서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깜빡거렸다.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다. 통화 연결음이 들려왔다. 누구든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수영이가 차 속도를 줄이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시선은 바깥을 향해 있었다. 저 앞에 있는 표지판 보이지?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는 사람? 전조등 불빛이 표지판을 비추고 있지만 눈이 많이 내려서 글자는 잘 보이지 않았다. 밤눈이 밝은 철호도 이번엔 고개를 갸웃거렸다. DMB 끄고 내비게이션으로 바꿔봐. 뒤에 있는 철호가 말하자 수영이가 나를 불렀다. 휴대폰에서는 계속 통화 연결음만 나오고 있었다. 10번이 울리든 20번이 울리든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댄 채 빈손을 뻗어 내비게이션을 만졌다. 울상이 되어버린 아나운서의 얼굴이 사라지고 지도가 나왔다. 현재 위치가 어디야? 수영이가 묻자 철호도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려는 듯 몸을 앞으로 내밀었지만 여자아이 때문에 앞좌석으로 얼굴을 내밀 수는 없었다. 저 표지판, 해수욕장 입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 위치를 보니까 표지판을 따라가면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야. 나는 대답해준 다음 수영이를 보았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도 있겠지? 눈 때문에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와중에 앞쪽으로 더 가봐야 좋은 방법이 생길 것 같지도 않았다. 해수욕장이 있는 바닷가라면 민박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와 식당도 있을 것이었다. 병원까지는 기대할 수 없어도 약국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었다. 수영이가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휴대폰에서는 통화 연결음이 끝나고 자동응답 기능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 소리가 난 뒤 말씀하시라는 목소리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어차피 녹음을 해놔도 부모님 중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없었다. 승합차가 표지판 가까이 다가갔다. 전조등 불빛이 표지판에 적혀있는 글자와 화살표 표시를 환하게 비췄다. 해수욕장으로 가려면 우회전해서 진입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가야 했다. 수영이가 핸들을 돌리면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무도 안 받으셔?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깥을 내다보았다. 길 양옆으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자연미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여름에 이곳을 찾아오는 피서객 중에 텐트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용할 법한 공간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이런 곳에서 캠핑을 해본 적이 있었다. 언제나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 대신 친구의 가족과 함께 왔었다. 하얗게 눈이 쌓여있는 배경 위로 추억 속 장면이 떠올랐다. 텐트 앞에서 친구의 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주었다. 집에서 먹던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다. 라면으로 배를 채우고 바닷가에 나가 물에 들어가려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준비운동을 시켰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귀찮았지만 어른이 시키는 거라서 억지로 따라해야만 했다. 아무튼 준비운동을 한 덕분인지 바닷가에서 아무 탈 없이 놀고 나서 저녁까지 먹고 나면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부채질을 해주었다. 잠들 때까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때 그 부채바람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우울해지곤 했다. 분명 나를 지켜주는 어른이 옆에 있긴 했지만 완벽한 의미의 보호자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했다.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 해서 사회가 나를 보듬어 안아주지는 않을 것이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결국엔 나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 세상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너의 부모님은 분명히 무사하실 거야. 수영이가 말하는데 숲이 끝나고 작은 사거리가 나왔다. 우리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사거리를 중심에 두고 앞쪽과 양옆으로 여관 건물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5층 높이로 각 방마다 테라스가 있는 구조였다. 여관에 가면 누군가 있지 않을까. 뒷좌석에 있는 철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각 건물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겨울이라서 비수기라는 걸 감안한다 해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건 뭔가 이상했다. 세상엔 여름 말고 겨울에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우리만 하더라도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겨울 바다를 보러 오려던 참이었다. 드넓은 바다 위로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분위기도 왠지 로맨틱해서 연인들이 자주 찾는 데이트 코스이기도 했다.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게 겨우 몇 시간 전부터라는 걸 고려하면 여관에 투숙객이 없을 리 만무했다. 사태가 이런 식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전문가 중에서도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을 터였다. 차창 밖은 병원이 있던 마을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수영이도 천천히 차를 몰면서 양옆을 살펴보았다. 일단 약국부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관으로 가보자. 여관 건물이 늘어서 있는 곳을 지나자 주택가가 나왔다. 몇 채 있지 않은 집들도 모두 민박을 하는 곳이었다. 우리는 집과 집 사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불 켜진 곳이 없어서 마을은 완전히 어둠에 묻혀버린 상태였다.
전조등 불빛에 의지했다간 찾고자 하는 곳을 지나칠 수 있기에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앞에 봐봐. 철호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팔을 뻗으며 외쳤다. 앞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불빛이 깜빡거렸다. 수영이가 속도를 높였다.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차를 한 대도 보지 못했어. 그러고 보니 수영이가 지적한 대로 나 역시 이 마을에서 차를 보지 못했다. 아까 병원에 갔을 때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제법 많던데 이 마을 사람들도 인근에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느라 차를 이용한 게 아닐까. 철호의 말이 맞다 해도 한두 집 정도는 사람이나 차가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 싶었다. 저 앞에 보이는 불빛이 그런 흔적이길 바라며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았다. 빠른 속도로 차가 주택가를 벗어났다. 눈이 쌓여 있어서 온통 다 하얀색뿐인 와중에 시멘트 바닥과 다른 느낌이 느껴졌다. 수영이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자 바퀴가 아래로 푹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가봐야겠어. 그는 당황한 듯 말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와 함께 주위를 살펴보기 위해 문을 열었다. 밖에서 들어온 한기를 느껴볼 새도 없이 나는 차에서 내렸다. 휴대폰을 꺼낸 수영이가 병원 건물 안에서처럼 랜턴 기능을 이용해 앞을 비추었다. 전조등 불빛이 닿지 않는 먼 곳을 비추자 검은 물결이 보였다. 젠장, 바다에 떠 있는 부표 불빛이었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주위가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하면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두려움은 가끔 오감을 마비시키기도 하는 법이었다. 그가 랜턴 기능을 껐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쌓여있는 눈을 한 움큼 집어들어 옆에 던져놓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눈 밑에 깔려있는 게 모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모래사장 위에 쌓여있는 눈을 밟고 있는 것이었다. 바지에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 앞으로 시선을 던졌다. 눈밭으로 변한 모래사장 위로 파도가 치고 있었다. 바다로 떨어지는 한방눈을 보면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깜빡거리는 불빛이 물결에 따라 출렁거렸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꿈틀거렸다. 도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행동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았다. 어찌 됐든 간에 나에게 있어서 오늘은 해고 통보를 받았던 최악의 날이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한다더니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이상 징후까지 나타난 상황이었다. 차라리 재난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나 해일 또는 화산 폭발이나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과 충돌해 지구에 사는 인류가 한순간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감은 항상 존재했던 거라서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몇 차례에 걸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인류에게 경고했을 때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몇 명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잠깐 긴장했을 뿐,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가길 반복해왔다.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건 정부의 안일한 대처 능력과 사람들의 무신경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나는 앞으로 한 발짝 발을 내디디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야 한기가 느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문득 떠올랐다. 그것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독감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 것이었다. 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발길을 돌렸다. 수영이가 바다를 향해 소리를 크게 내질렀다.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철호도 밖으로 나와 수영이 옆에 나란히 섰다. 아무리 크게 싸운 뒤에도 두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상시와 다름없이 서로를 대하곤 했다. 이런 시골 마을이 아니라 차라리 더 큰 도시로 가볼 걸 그랬어. 철호가 말하며 수영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참았던 울분을 쏟아부은 뒤 수영이는 숨을 헐떡거렸다. 주위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한방눈은 여전히 펑펑 내렸고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는 변함없이 물결을 따라 출렁거렸다.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디선가 공기를 가르는 듯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철호가 비명을 꽥 내질렀다. 이게 뭐야? 화살이잖아. 진짜 화살이 녀석의 엉덩이 부분에 박혀 있었다. 우리는 얼른 뒤돌아보았다. 대부분 민박으로 먹고 사는 주택가 옆으로 가게 간판을 내건 건물이 군데군데 있었다. 그중 한 군데에서 불이 켜졌다. 수영이가 그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자세를 잡다가 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저쪽에 사람이 있어. 언제 또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 몸을 잔뜩 숙인 채 나는 인기척이 느껴진 곳을 가리켰다. 어두워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정말 다행이네요. 마을에 남아있는 분이 계셨군요.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말하며 수영이가 다가가자 그 사람이 기이한 소리를 길게 내뱉었다. 언뜻 들어보면 토하는 소리 같다가도 귀 기울여 들어보면 고통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아무튼 기이한 소리에 수영이는 걸음을 멈칫거렸다.
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옆으로 걸어가 부상을 당한 철호를 부축해 주었다. 수영아, 아무래도 이상하다. 휴대폰 불빛을 비춰봐. 내가 말한 대로 수영이가 랜턴 기능을 켜서 앞을 비추었다. 불빛에 드러난 사람은 파마머리를 한 아줌마였다. 그녀는 계속 기이한 소리를 내뱉으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불빛이 강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고도 없이 갑작스레 비추면 뭔가 반응을 보여야 할 텐데 아줌마는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발을 질질 끌면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뿐이었다. 내 말 맞다나 뭔가 좀 이상하다. 뒤로 물러나며 수영이가 말하는데 아까 그 날카로운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공기를 가르며 날아온 화살이 이번엔 아줌마의 가슴 부위에 꽂혔다. 의학적 상식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 그곳은 심장이 있는 부위였다. 상식적으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거나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야 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수영이가 나와 반대쪽에서 철호를 부축했다. 이봐요, 괜찮습니까? 녀석의 팔을 붙잡은 채 뒤로 주춤거리며 수영이가 아줌마에게 물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걸음을 계속 옮겼다. 가슴에 맺혀있는 피가 새하얀 눈 위로 떨어졌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는 눈이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차를 향해 방향을 잡았다. 모래사장 위에 세워놓은 차 쪽으로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람 역시 흐리멍덩한 눈빛에 걸음걸이가 매우 느렸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그들과 가까이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초식동물이 육식동물과 마주쳤을 때 느낄 수 있을 법한 본능이었다. 이봐! 자네들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뛰어와. 불이 켜져 있는 건물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횟집 간판을 증명이라도 하듯 가게 앞에는 수족관이 놓여 있었다.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까 그곳에 미닫이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다음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